새해 첫 번째 동영상 주제는 경제위기의 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 인플레 폭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의 최대 목표가 물가 안정이죠. 그래서 경제위기가 단지 그냥 경제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나라 자체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또 경제를 파괴시킨다라는 거죠. 만약에 물가가 올라버리면은 시진핑 주석이 치명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나마 중국이 시진핑 정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전년 대비로 하는 거고, 일반 그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감 물가는 이거죠. 이게 체감 물가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물가가 안 오르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는 물가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수준의 체감 물가일 거예요. 한국을 뛰어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훅 떨어지고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참패하고 유럽에서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하는 것들이 안타깝지만 이래 또 한편으로는 푸틴 같은 그런 자들한테는 그 기회라고 할까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본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만복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첫 번째 동영상 주제는 경제위기의 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상에서 새해에도 이런저런 경제위기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경제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인플레 폭등입니다. 인플레는 그 모든 경제 위기의 최대이자 최악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 악화죠. 대량 실업이라고 할까요? 취업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화되고 장기화될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과잉 채무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무능, 부패를 들 수가 있죠. 정부의 무능이라고 하면 정책 실패를 말하죠. 첫 번째 이 인플레 폭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의 최대 목표가 물가 안정이죠. 물가 안정이 괜히 정해진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인플레가 경제 위기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또 핵심적인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네 가지 요인들이 이제 경제 위기를 유발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런 네 가지 요인들에서 경제 위기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어쨌든 이제 경기 침체죠. 경기 불황이라든지 침체가 이제 구조화된다든지 이렇게 장기화된다든지 하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나가서 이제 금융 신용 불안이 이제 확산되는 거죠. 그와 또 더불어서 이제 환율 폭등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불안과 신용 불안, 환율 폭등 이것이 이제 경제 위기 유발시키는 네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증상이라는 거죠. 증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경고등이라고 할까요? 위험 신호라고 할까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가중되죠. 정치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면은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죠. 무리수를 두어서 다시 이제 이런 그 인플레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채무라든지 무능과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여기는 정권 붕괴라고 했습니다만은 정권 붕괴와 동시에 경제도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단지 그냥 경제 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나라 자체의 어떤 그 정치를 무너뜨린다, 권력을 무너뜨리고 또 경제를 파괴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경제 위기의 원인인 네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레 폭등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플레가 어떻게 이제 경제 위기를 유발시키는가. 를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사례를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경제권별로 한번 나눠보면 미국, 유럽연합 27개국, 일본, 한국, 중국, 신흥국 이렇게 주요 경제국별로 나눠보고 팬데믹 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팬데믹 직전이라기보다는 2020년 대비죠. 2020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가 폭등한 것은 2021년, 2022년 무렵부터 이제 폭등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최근
최근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전년 동기 대비 동월 대비로 이제 2.7%까지 낮아지고 있다.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물가가 안정되면은 굳이 미국 국민들이 생활 물가에 허덕허덕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아니 물가가 안정되는데 왜 생활 물가에 허덕허덕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지금 공화당이 지방선거에서 연달아서 탄패를 당하고 있죠. 계속 이런 결정적인 요인이 물가 때문이죠. 인플레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치적 혼란의 가중이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인플레 압력을 체감하고 있느냐? 체감상으로 팬데믹 직전 대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6%가 올랐어요. 유럽연합도 똑같이 2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도 팬데믹 이후에 거의 모든 그 총선이든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를 해서 권력을 정권을 뺏겼죠. 영국이든지 독일이든지 정권을 뺏겼죠. 뭐 이탈리아든지 팬데믹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집권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권이 교체됐죠. 일본은 이제 팬데믹 직전 대비 13%. 일본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할 정도로 장기적인 그 디플레 압력에 노출된 나라였죠. 그 이후에 13%나 올랐어요. 13% 올라간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민당이 선거에서 참패했잖아요. 일본 경제가 이제 뭐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만 뭐 또 실질 성장률이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뭐 1%대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실질 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 물가 상승이. 그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인플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민당은 선거를 하면 할수록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한국 같은 경우도 팬데믹 때문에 18%가 올랐어요. 한국의 실질 임금은 팬데믹 2020년에 정체하고 있어요. 2024년, 2025년에는 약간 감소하고 있어요. 실질 임금이. 그러니 한국도 실질 임금 정체하고 감소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가 압력을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심하게 받고 있잖아요. 한국이나 일본도 지금 13%, 팬데믹 때문에 18%, 한국, 일본보다 좀 더 올랐죠. 이 정도인데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어떻습니까?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물가 압력, 인플레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중국 경우에는 팬데믹 전 대비해서 6%밖에 안 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2022년 그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에 이 중국 경제가 지금 디플레에 빠져 있죠. 디플레 압력에 노출돼 있죠. 거품이 꺼져가지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이라든지 산업 분야에 있어서 공급 과잉 상태 있죠.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디카플링이 됐든지 뭐 디리스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공급 과잉 지금 이제 심화돼서 그래서 밀어내기 수출로 덤핑 수출을 해가지고 미국이든지 뭐 유럽이든지 일본 세계 모든 나라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경제는 6%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물가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2013년에 1기 했고 2018년에 2기 했고 2023년에 지금 이제 3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27년에인가 8년에 이제 또 4기 연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그 연임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것은 물론 공산당 내부의 권력 싸움 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중국 경제가 만약에 물가가 올라버리면은 시진핑 주석이 치명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나마 중국이 시진핑 정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 뭐냐면은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거품이 꺼져가지고 디플레 압력이 지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 압력이 이렇게 심화되고 그다음에 공급 과잉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실업이 넘쳐난다라는 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실업이 넘쳐나고 임금이 깎이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가마저 이제 폭등을 해보면 이제 완전히 치명타가 되는 거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1990년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나서부터 이제 30년 가까이 장기 정치에 들어가서 계속 디플레 압력에 노출되어 왔잖아요. 근데 불과 4, 5년 사이에 13%나 물가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마이너스 상태인 한 20년, 30년을 계속 지속해온 나라가 갑자기 물가가 이렇게 13%나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인플레 압력의 타격이 훨씬 크죠,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상대적으로 지금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물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일본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감 물가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가 이 얼마나 그 경제에도 치명타일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에도 치명타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 지금 정치적 혼란에 지금 치명타를 가고 있잖아요. 정치 권력에. 그런가 하면 지금 튀르키예라든지 이란 같은 나라, 튀르키예가 지금 팬데믹 전 대비해서 거의 800% 물가가 올랐어요. 튀르키예는. 이란은 830%가 올랐어요. 불과 4, 5년 사이에 튀르키예하고 이란은. 그러면 튀르키예 물가가 이렇게 폭등한 이유는 뭡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뭐랄까요? 어리석은 짓을 했죠. 2022년인가.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억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를 확 내려버렸죠. 금리를 내려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갖고 있는 놈이 바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는 폭등을 하는데 금리를 내려버렸으니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을 해봐야 바보가 되잖아요. 그러니 되돌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려고 하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쓰든지 물건을 막 사재끼든지 돈을 써버리려고 하죠. 그냥 돈만 가지고 있으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돈이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리라가 폭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트리키 경제가 그냥 순식간에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가 트리키 경제로 완전 망가뜨려 버린 거죠. 인플레가 발생하는 원인이 이제 뭐 이렇게 팬데믹의 충격도 있지만 트리키 대통령의 그 좋게 말하면 정책 실패, 나쁘게 말하면은 무능과 부패죠.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도 830%나 물가가 폭등을 했는데 이란의 주 수입 정부의 수입원이 뭡니까? 석유 판매 대금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확 봉쇄를 해버리니까 석유를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정부가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데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석유를 못 파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알화를 막 찍어내겠죠. 재정 적자가 폭증을 하죠. 리알이 순식간에 종이조각이 되면서 이른바 화폐적 인플레이가 발생을 해버린 거죠. 이게 이란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란에서는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이제 신정 정치가 이렇게 지금 붕괴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권이. 터키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도 팬데믹 이후에 347%가 올랐는데 뭐 최근에 뭐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를 뭐 잘라내고 뭐가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물가 상승은 350%에 달하고 있죠. 아르헨티나가.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도 아직 뭐라 할까요? 안착을 못 하고 있죠. 그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인플레가 얼마나 이렇게 경제도 치명타이고 정치 권력에도 치명타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 파란색이 미국이에요. 그다음에 하늘색이 이제 유럽연합입니다. 그다음에 초록색이 한국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그 노란색이 일본. 그다음에 주황색이 중국이죠. 그래서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팬데믹이 발생한 때 물가를 100으로 했을 때 어땠냐? 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죠. 누적 상승률이죠. 하면은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거의 똑같이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26%. 올랐죠? 그러니까 5년 정도 사이에 26%나 물가가 올랐죠. 보통 같으면은 목표가 2% 정도가 안 돼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도 이 파란색인데 거의 그 5년, 6년 사이에 10%도 안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5년, 6년 사이에 거의 뭐 한 5, 6%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5%? 정도밖에 안 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이제 한 4, 5년 사이에 26% 올랐으니 연평균으로 치면은 매년 한 5%씩 올랐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도 만만치 않아요. 한국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도 지금 체감하는 물가가 지금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전년 대비로 하는 거고, 일반 그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감 물가는 이거죠. 이게 체감 물가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물가가 안 오르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는 물가는 한국이나 유럽, 거의 미국이나 유럽연합 수준의 체감 물가일 거예요. 한국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이렇게 가장 그 전에 팬데믹 전에 물가 상승률이 빨랐어요. 연평균 한 3% 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빨랐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이제 거품이 꺼지고 나서 물가 상승이 거의 멈췄죠, 지금. 멈췄죠. 0% 물가 상승률이 중국은. 이게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지금 권력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원인이에요. 만약에 중국의 물가가 오르면 시진핑 주석 권력 유지 못할 거예요. 중국이라고 특별히 다를 바 없어요. 서방 민주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신정 국가든 아니면 독재 국가든 관계없어요. 인플레는 절대 못 이겨요. 그 다음에 트리키하고 이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거의 팬데믹 전에 물가 안 올랐어요. 나도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심각하게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 그냥 빡 올라가지고 지금 고 인플레죠. 하이퍼 인플레죠. 그러니 트리키 국민들이나 이란 국민들이 시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력이 유지가 될지 안 될지 장담을 못하죠. 설사 독재 권력을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트리키 경제하고 이란 경제는 망가져버렸어요. 인플레로 인해 갖고 경제 자체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이걸 회생시키려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예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충격이랄까요? 미국 경제나 유럽 경제에 미치는 충격.
이 상당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훅 떨어지고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참패하고 유럽에서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하는 것들이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푸틴 같은 그런 이제 자들한테는 뭐라 할까요? 그 기회라고 할까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인플레가 경제에 치명타를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이죠. 고용 문제인데. 팬데믹 직전 대비 실업률 변화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3.6%던 것이 최근에 이제 4.6%로 약간 올랐죠.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 실업률 3.6%는 거의 만정고용 수준을 이렇게 훨씬 밑도는 그런 상태였죠. 임금 상승에 의한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실업률이었죠. 근데 이제 취업률의 경우를 보면 미국이 실업률은 팬데믹 전에 3.6%에서 최근에는 4.6%로 1%포인트 정도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완전고용 수준 상태예요. 근데 취업률은 팬데믹 전에 1% 정도에서 59.8%니까 한 1%포인트 취업률은 줄었죠. 실업률이 늘고 이게 늘은 만큼 취업률이 이렇게 1%포인트 줄었죠. 미국은. 이제 흑인하고 히스패닉계 실업률이 높죠. 흑인의 실업률은 보통 평균 실업이 한 2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흑인의 실업률은 한 8%, 9% 정도 되죠. 히스패닉은 한 6%, 5%, 6% 정도 되고, 흑인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흑인과 히스패닉의 이제 반발이 크죠. 앞에서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이런 실업률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또 일자리가 조금 힘들어지고 있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전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연합의 실업률을 보면 팬데믹 전에 비해서 6.7%에서 6%로 실업률이 오히려 낮아졌어요. 실업률은 낮아들고 취업률은 반대로 65.3%, 65.6% 약간 높아졌어요. 취업률은. 그러니까 고용으로 보면은 약간 호전됐죠. 개선됐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연합의 실업률은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이죠. 6%는. 취업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 그런데 유럽연합의 고용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15%를 넘고 있다라는 거예요. 15%면은 지금 6%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2배 반이죠. 2배 반이나 청년 실업률이 높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고용 시장은 세대 간의 갈등 문제예요. 세대 간의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실업과 이른바 중장년층의 취업 간의 갈등. 있는 거죠. 유럽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주 세력이 뭡니까? 이 청년들이죠.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이죠. 그다음에 중국 경우를 보면은 실업률이 팬데믹 전에 5.2%인데 최근에 5.1%로 거의 변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중국의 실업률 통계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취업률을 보면은 실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취업률을 보면은 팬데믹 전에 64.3%던 것이 2024년 작년이에요. 61.6%로 거의 3%포인트 줄었어요. 올해는 더 줄었겠죠. 취업률이. 거의 한 60%대로까지 떨어졌겠죠. 지금 취업률이. 실업률은 변함이 없는데 취업률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건 뭐냐. 통계가 지금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업 통계가 믿을 수 없다. 만약에 이제 이게 취업률이 이렇게 확 줄었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실업률은 이 줄어든 만큼 올라야 되죠. 팬데믹 전에 5.2%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한 8%나 9%로 올라야 되죠. 이 취업률 감소폭만큼 올라야 되죠. 근데 그 중국의 취업자 수 감소는 그전까지는 계속 늘어왔다가 언제부터 취업자 수가 감소했냐면은 2015년을 지나면서부터 취업자가 감소하다가 2020년 팬데믹 때부터 푹 줄었어요. 그러면은 2015년 이후에 중국의 취업자 수는 얼마나 줄었냐? 3,200만 명이 줄었어요. 취업자 수는.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 2020년 이후에 중국의 취업자 수는 2천만 명 이상이 줄었어요. 물론 이제 중국의 총 취업자 수가 7억 명이 넘으니까 2, 3천만 명이 표가 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지 않아요. 3천만 명이면은 한국 전체 취업자 수가 조금 모자랄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죠. 취업률이 이렇게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가 일자리를 지금 이제 못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일자리를 못 만들어낸다는 것은 뭘 또 의미를 합니까? 중국 경제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GDP 성장률이 5%다. 근데 과연 그 5% 성장률이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느냐? 팬데믹 전 대비 취업률이 64.3%에서 61.1%로 확 줄었는데 팬데믹 직전에 중국의 성장률이 GDP 성장이 6%였어요. 6%인데 지금 5%예요. 그러면은 취업률은 거의
3%포인트 줄었는데, 취업률은 3%포인트 줄었는데, 실질 성장률은 1% 정도밖에 안 줄었다? 만약에 취업률이 줄어든 것만큼 성장률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중국의 GDP 성장률은 실제 이걸로 기준으로 하면은 한 3%대 정도 되겠죠. 그렇죠?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중국의 GDP 성장률이 5%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3%대 정도 오지 않나라고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또 청년 실업 문제는 뭐냐면은 25세 미만 청년 학생들을 제외하고 25세 미만 실업률이 15%를 넘어요. 뭡니까? 일반 중국 정부가 발표한 그 실업률의 3배가 넘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취업난이 극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3배가 넘으니까 유럽 연합보다도 더 하죠. 청년 실업이 중국이.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실업률이 2.2%에서 2.6% 약간 높아졌어요. 팬데믹 전에 비해서. 취업률은 반면에 어땠냐면은 60.6%에서 62%로 취업률은 높아졌어요. 취업자 수도 증가했어요. 일본은. 그다음에 청년 실업도 별로 차이 없어요. 전체 실업률이 2.6%인데 25세 미만이 2.9%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 디플레 침체를 겪어왔는데 팬데믹 이후에 취업자가 늘었다? 취업률이 이렇게 2%나 늘었다? 뭐 어디서 늘었냐? 늘어드는 부분이 이제 IT 부분이죠. 2021년인가 22년에 이른바 이제 그 IT 전환 이래가지고 뭐 디지털 청도 신설해가지고 장관을 새로 임명하고 그런 쪽에 이제 인력을 많이 이렇게 채용을 이렇게 한 것하고, 그 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아까 앞에서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13%는 올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3% 올라서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게가 굉장히 살기가 팍팍해졌죠. 팍팍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좀 어떻게 했든지 벌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업주부, 집에서 이렇게 가사만 보고 있던 그런 주부가 파트타임이나 이런 알바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런 파트타임 취업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팬데믹 해제되고 나서 어떻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죠. 늘어났죠. 이른바 관광 특수로 인해 가지고 이런 관광 관련한 서비스 분야, 여행 숙박업계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취업자가 늘어난 거죠. 그다음에 또 그 간병, 의료 분야죠. 의료 분야도 늘어난.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일본 경제의 단기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성장의 동력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전업주부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일자리에 뛰어든다든지 그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그와 관련된 서비스 쪽에 일자리가 좀 늘어난 거라든지 의료 간병인이라든지 숙박 그런 쪽에 일자리가 늘어난 거, 일부 이제 IT 아날로그 행정 체계라든지 문화에서 이제 디지털 체제로 이렇게 전환한다라고 하면서 그쪽 관련한 일자리 좀 늘어난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자리가 좀 늘었다 이거예요. 일본 경제가 무슨 이렇게 새로운 어떤 AI 산업이라든지 어떤 디지털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략적인 핵심 산업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이 강화돼 가지고 그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서 일본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아져서 이렇게 취업자가나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일본 경제는 지금 장기 침체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한국의 경우는 팬데믹 전에 실업률이 3.5%, 2.7%로 낮아졌어요. 실업률이. 그리고 취업률은 60.9%에서 62.9%로 2%나 높아졌어요. 한국이. 근데 이제 30세 미만의 실업률은 5.3%로 2배나 높아요. 이른바 이제 한국의 청년 하면은 한국은 이제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늦지 않습니까?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원까지도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30세까지도 거의 취업을 하기가 힘들겠죠. 30세 미만의 실업률이 2배가 되는 거죠. 한국이 5.3%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률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실업은 이렇게 줄어들고 취업률이 높아졌으니까 고용 사정은 나름대로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됐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대기업 부분 분야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막 그 방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글로벌 경쟁력 갖춘 IT 산업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래서는 그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도 취업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이제 한국도 관광객이 늘어나서 그쪽 서비스 분야에서의 취업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뭐 파트타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한국은 좀 혼재돼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트리키에를 보면은 실업률이 23%예요. 팬데믹 전에 23%였어요. 거의 뭐 트리키 경제가 이미 팬데믹 전에도 엉망이었죠. 그것이 이제 14, 5% 정도로 좀 줄었죠. 줄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취업률이죠. 취업률이 31%에서 40% 늘어나긴 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죠. 그러니까 트리키에는 거의 일자리 부족
그리고 난리 지옥인 나라죠. 그러니까 튀르키예 경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제예요. 25세 미만 실업률은 지금 전체 실업률이 14.6%인데 청년 실업률은 25% 정도 되죠. 그다음에 이란 경우를 보면은 팬데믹 전에 10.6%였던 것이 7.5%로 실업률이 줄었어요. 근데 취업률도 역시 이제 튀르키예하고 비슷하게 38.5%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38%. 네. 그러니까 이란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제예요. 튀르키예 경제하고 이란 경제 최대 문제점은 자력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의 경쟁력이 없는 경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적어도 자력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은 취업률이 최소한도 55% 이상, 60% 정도. 까지는 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채무 문제입니다. 세계 총채무를 보면 이제 세계 총채무인데 이 세계 총채무라 그래도 이 주요 국제결제은행이 이제 조사한 세계 44개국의 총채무를 나타낸 거예요. 물론 그 나머지 국가들의 채무가 있지만 워낙 통계 자체도 이렇게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하여튼 주요 44개 국가의 총채무를 보면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해가지고 최근에는 올 6월 말 현재는 250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죠. 250조 달러 넘는데 2023년에 그 세계 명목 GDP가 105조 달러였어요. 세계 총채무 비율이 GDP 비율로 치면은 거의 뭐 한 2.5배 정도 되죠. 250% 정도 되죠. 세계 전체가. 그 중에서도 주황색이 선진국이네요. 선진국이 150조, 160조 정도 되고, 하늘색이 이제 이머징 국가, 그래프가 조금 엇갈렸네요. 이머징 국가가 한 100조 달러 되고, 선진국이 한 150조 달러 좀 넘고, 이게 이머징 국가가 100조 달러가 좀 못 되고, 두 개 합쳐서 이제 250조 달러 넘고, 이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채무 비율로 보면은, 이머징 국가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보면은, 이머징 국가가 210%, 30% 정도. 그 다음에 선진국이 한 100% 정도. 그러니까 선진국도 지금 이제, 그 GDP 대비로 하면은 임계점에 와 있죠. GDP 대비 100%라고 치면 임계점에 와 있고, 이머징 국가는 지금 임계점을 훌쩍 넘어 있죠. 선진국 기준으로 치면. 다만 이제 이머징 국가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 초기나 중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빚을 많이 땡겨다 쓸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GDP 대비 그 채무 비중은 크죠. 그래서 채무 위기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주로 이렇게 이머징 국가에서 발생을 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선진국도 지금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2010년 무렵부터. 이른바 글로벌 금융 위기 무렵부터 선진국의 채무 비율이 한 70%, 60% 선저였던 것이 푹 돼가지고 100%로 올라왔죠. 요 2010년, 11년 요 무렵에 보니까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이른바 유럽의 1차 채무 위기가 있었고 2014, 15년에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채무 위기가 확산되려고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미 2010년부터 선진국의 경우에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채무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만 여기 이 선에서 튀어나가면은 이제 재정 위기라든지 채무 위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최근에 이제 프랑스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제 정부 채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채무 문제를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은 경제 주체별로 총 채무 비율로 보면 경제주 정부, 가계, 기업 세 개로 나눠서 보면 정부의 채무를 보면은 발행 액면가라든지 명목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격으로 계산한 거니까 일본은 이제 거의 200%예요. GDP 대비 200% 정부 채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탈리아가 140%. 그 다음 높은 게 이제 프랑스가 110%, 미국이 106%, 그 다음에 스페인이 101%.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하고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 이미 지금 위험 수위를 넘어선 상태죠. 그런가 하면은 중국도 지금 92%. 이거 이제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이건 IMF가 추계한 거죠. 92% 지방 정부가 채무하고 그림자 금융까지 다 그 포함한 이제 채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독일은 이제 58%로 낮죠. 영국은 86%, 한국이 이제 48%. 이렇게 돼 있죠. 정부 채무로 보면은 지금 이제 일본,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이미 한계의 상황을 넘어선 상태고 지금 이제 문제에 부딪힌 나라가 프랑스하고 미국이고 스페인도 지금 이제 이전에 그 재정 위기를 겪었잖아요. 스페인이 한번. 그래서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스페인도 하여튼 조금 또 문제가 잘못하면은 정부 채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계 채무로 보면은 가장 가계 채무 비율이 높은 게 한국이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GDP 대비 90%로 가장 높죠.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의 가계가 가장 지금 문제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국 가계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높은 데가 영국이죠. 영국 74%.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다음에 뭐 이제 일본, 중국, 프랑스,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죠.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는 가계 채무가 낮죠. 그러니까 독일하고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는 가계 채무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라는 건 뭘 시사를 합니까? 어느 정도 조금 그 과세 여력이 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죠. 프랑스도 뭐 이게 약간의 과세 여력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가계 채무가 60% 정도니까 물론 이제 조세 부담률로 치면은 이미 이제 5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과세를 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긴 하냐면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채무 비율을 보면은 가장 높은 게 프랑스입니다. 예전에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프랑스 문제는 프랑스 정부 채무도 이렇게 높지만 프랑스 기업들의 채무 비율이 높다. 높은 이유는 뭡니까? 프랑스의 국영기업이 너무 많아요. 국영공사들이나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채무 비율이 높아요. 채무가 많아요. 155% GDP 대비.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142% 두 배로. 중국도 국영기업들이 거의 뭐 중국 기업들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채무 문제는 기업들이죠. 물론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라든지 다 채무, 부동산 개발회사 채무였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일부 이제 자동차 기업들, 뭐 BYD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채무 과다네 어쩌네 뭐 이런 저런 이야기. 예전에 동영상에서도 한번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한번 그 참고해 보세요. BYD에 관한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채무 비율이 많은 데가 프랑스하고 중국 다음으로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115%, 111%. 사실 지금 이제 한국도 기업이 지금 채무가 많아요.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더욱더 이제 성장을 해 나가려면 한국 기업들이 채무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어느 정도까지 줄이냐? 적어도 독일 정도 수준, 독일이 90%인데 독일 정도 수준까지는 좀 한국 기업들의 채무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미국은 73%로 상당히 뭐 낮죠. 이탈리아 59% 채무가 낮죠.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115%.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정부 채무도 많고 기업 채무도 상대적으로 많고 가계 채무가 좀 적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합쳐가지고 전체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가장 채무 비율이 높은 데가 377% 일본이죠. 일본이 가장 높은데 정부 채무하고 기업 채무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 높은 데가 프랑스죠. 프랑스로 300%를 넘은 나라가 일본하고 프랑스예요. 프랑스 채무가 많은 게 이제 기업 채무가 제일 많죠, 지금. 그러니까 프랑스는 기업 채무가 문제, 정부 채무보다도 기업 채무가 문제, 정부 채무도 문제지만 기업 채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이제 국영기업들이 넘어지면은 정부가 또 뒤집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정부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은 이제 기업 채무가 문제가 되고 정부 채무. 거의 300% 육박을 하고 있죠, 중국도. 조만간 300%를 넘을 걸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부동산 거품 붕괴되면서부터 채무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제 250% 한국하고 미국 거의 비슷하죠. 250% 조금 못 되는 정도 수준으로. 한국은 이제 가계 채무가 많고 기업 채무하고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채무가 많죠. 한국은 정부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뭐 이탈리아는 정부 채무가 많죠.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런 정부 채무가 많은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 프랑스가 300%를 넘고 중국이 곧 300%를 돌파하고 그다음에 한국, 미국이 이제 문제가 되는 뭐 그런 정도다. 이상에서 이제 그 보신 것처럼 경제 위기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인플레 폭등, 고용 문제, 과잉 채무 문제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정부 정책 실패나 부패, 무능이죠. 뭐 이런 것들이 경제 위기를 유발한다. 그 중에서도 인플레가 굉장히 치명적이다. 불황이나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신용 불안을 야기시키고 그다음에 환율 폭등을 유발시키고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켜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 붕괴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권력도 이렇게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년 첫 번째 동영상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